석기시대 사람들은 창을 들고 동물 같은 소리를 내며 동굴에 살았다. 사실일까요? 완전히 거짓입니다. 이들은 함께 모여 진정한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터키에서 과학자들이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12,000년 된 미스테리를 발견했습니다. 거대한 석조 사원으로 만들어진 정교한 우주 달력은 별들이 보내는 경고일 수도 있어요. 바로 괴베클리 테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선사시대 유적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로 만든 원형인 스톤헨지보다도 6,000년이나 더 오래됐어요. 그리고 석기시대 문명이 출현하고 번성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뒤집습니다. 이 발견이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기원전 1850년경 거대한 해성,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해성 파편들이 지구에 충돌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기온이 떨어지고 큰 동물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200년 이상 지속된 미니 빙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괴베클리 테페라는 곳은 이 혼란스러운 사건에서 살아남은 한 무리의 인간들이 살던 곳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후 그들은 하늘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통제하기 위해 그들은 태양, 달, 행성, 해성의 움직임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거대한 태양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달력이죠. 이 고전적인 석기시대 기념물을 둘러보면 모든 돌기둥이 비어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몇몇 돌기둥에는 조각이 새겨져 있는데 B자가 여러 개 새겨져 있는 이 메인 돌기둥처럼요. 총 365개의 V가 있는데 과학자들은 이것이 태양년의 일수를 나타낸다고 믿습니다. 그중 새의 목에 매달린 V는 일식을 표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기둥에는 여우, 사자, 전갈, 독수리 등 위험한 동물이 몸을 비틀며 기어오르는 모습이 새겨져 있어요. 일반적인 석기시대 조각과는 달리 사슴이나 양과 같은 식용동물이 새겨져 있지 않아요. 이 그림들이 상징적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일부 고고학자들은 이 문명이 겪었던 공포와 혼돈을 반영한다고 믿습니다. 무섭고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을 이해하려는 일종의 집단적 시도인 셈이죠. 고고학자 데니엘 스토더는 독수리의 이미지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고대 문화권에서는 독수리가 망자의 영혼을 다른 세계로 데려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인근 고대 유적지에서 비슷한 상징을 본 적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왜 의미가 있는지 이해하려면 이 장소의 실제 목적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습니다. 괴베클리 테페는 1994년 독일의 고고학자 클라우스 슈미트가 발견했는데 그는 터키 남동부의 언덕이 단순한 신석기 시대 고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아래에서 그의 팀은 최대 20톤 무게의 기둥으로 지탱된 거대한 돌 원형을 발견했습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이 유적지는 약 12,000년 전의 것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의식용 건축물로 밝혀졌습니다. 이집트 피라미드보다 7,000년 이상 앞선 것이죠. 이 발견은 고고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빙하기 말 인간은 야생식물과 동물을 잡아먹으며 생존하는 유목민이었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상징적인 예술로 신성한 단지를 건설하고 현재 우리가 문명으로 분류하는 것을 탄생시키지 않았죠. 우리는 보통 문명이 농경으로 시작하여 마을, 농작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초기 인류가 식량을 재배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예배를 하기 위해 모였을 수도 있다는 더 놀라운 사실을 시사합니다. 슈미트는 집이나 난로, 영구적인 정착지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의식과 모임에 사용되는 물건들만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연구원들은 영성과 공동의식이 먼저 나타났고 농경이 그 뒤를 따랐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무언가를 건설하려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함께 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국 식량, 조직, 사회구조의 필요성을 촉발시켰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원이 먼저, 그 다음에는 마을, 그리고 농장이었죠. 괴베클리 테페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단지 오래되었다는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시대에 비해 너무 앞섰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론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연구원들은 괴베클리 테페의 건축가들이 단순히 석기 도구를 실험하던 원시 수렵 채집인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기 전에 존재했던 훨씬 더 오래된 문명의 잔재인 고대 지식의 계승자일 수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약 18,500년 전 혜성이 지구를 강타하여 갑작스럽고 치명적인 기후변화를 일으켰다는 이론인 영거 드라이아스 충돌 가설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그 사건의 생존자들은 상징, 건축, 구전 전통을 통해 지식을 전승했습니다. 괭베클리 테페는 이러한 기억을 보존하기 위한 최초의 시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적지의 조각, 특히 기둥에 새겨진 동물 문양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별자리와 천체 현상을 추적하는 천문학적 암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기둥에 가장 큰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몰라요. 독수리 돌이라고 불리는 이 기둥은 고고학자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머리 없는 사람, 새, 정갈 등 이상한 조합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눈에는 무작위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연구원들은 정갈자리와 같은 별자리를 고대에 표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없는 사람은 대량 멸종 사건을 상징한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이것이 영거 드라이아스 충돌을 촉발한 해성 충돌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오래되고 사라진 문명이 누구였을지 궁금하다면 이들은 아틀란티스 또는 더 중립적으로 문명 X라고 불립니다. 그레이엄 행콕과 같은 이론가들은 해성 충돌의 혼란 속에서 파괴된 이 고도의 문화가 전 세계의 생존자들에게 지식의 파편을 전수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괭베클리 테페는 문명의 시작이 아니라 문명의 재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돌로 돌아가 보죠. 44번 기둥은 언뜻 보면 천체 달력처럼 보이지만 천문학자들이 조각에 새겨진 하늘 패턴을 재현한 결과 1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하늘의 정확한 스냅샷을 발견했습니다. 유성우와 홍수, 그리고 인류의 비극적인 종말, 일명 머리 없는 인간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땅에서 솟아오르는 뱀은 해일이나 아래로부터 다가오는 파괴를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56번 기둥은 하늘의 공포라고 불리는 동일한 재앙을 확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동물들이 도망치는 모습, 파도, 쏟아지는 불길, 유성우의 생생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43번 기둥과 56번 기둥은 과거의 재앙에 대한 기억을 담고 있지만 18번 기둥은 예측일 수 있습니다. 이 돌은 물병자리 별자리를 확대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인 물병자리 시대에서 따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일부 애호가들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유성우가 지구를 강타하여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고일 수 있어요. 소름이 돋네요. 하지만 괭베클리 테페를 매혹적으로 만드는 미스테리한 요소는 바로 이런 점입니다. 오늘날 고고학자들은 괭베클리 테페가 현재 타쉬 테펠러로 알려진 훨씬 더 큰 신성한 단지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 전역의 고대 유적지 네트워크는 각각 고유한 비밀과 구조를 지니고 있지만 공통된 패턴과 모티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2019년 괭베클리 테페에서 불과 64km 떨어진 카라한 테페로 알려진 이 자매 유적지에서 발굴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부 연구원들은 카라한 테페가 훨씬 더 오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의식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괭베클리 테페와 달리 카라한 테페는 벽, 도구, 심지어 집과 같은 가정 구조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 유적지가 고도로 정교한 수렵 채집인의 작품이든 잃어버린 빙하기 이전 문명의 잔해를 간직한 생존자의 작품이든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은 우리 조상들이 단순히 생존에만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계획하고 추적하고 예측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유능하고 호기심이 많았으며 우주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200년 동안 요르단의 페트라를 연구해왔고 2024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금고 바로 앞에서 2000년이 넘는 최소 12구의 완전한 인골과 유물이 있는 무덤이 발견된 거예요. 청동, 철, 도자기 유품이 고인과 함께 놓여 있었는데 이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어떻게 그들을 기렸는지를 보여줍니다.
과학자들이 페트라를 건설한 고대 아라비아 유목민 집단인 나바테아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예요. 페트라의 금고 아래 무덤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놀라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무덤 내부의 습기로 인해 골격이 약해져 있습니다. 연구진은 유골을 연구하고 DNA를 추출해서 무덤 안의 사람들이 친척 관계인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이 무덤의 미스테리를 풀고 있는 동안 다른 과학자들은 새로운 고대 유적지를 찾기 위해 인공지능을 훈련시켰습니다. 이들은 특수한 유형의 위성 이미지를 작동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었어요. 이 기술은 모래, 흙, 심지어 얼음과 같은 물체 아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전파를 사용해서 숨어있는 물체를 찾아냅니다. 인공지능은 아라비아 반도의 거대한 사막인 빈 쿼터에서 고고학적 보물을 찾는 데 도움을 줄 거예요. 이 실험의 수석 과학자들은 이전에 사루크 알 하디드가 발견한 유적지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숨은 위치를 인식하도록 알고리즘을 훈련시켰습니다. 이 새로운 기술은 51cm 이내의 매장 구조물을 매우 정밀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획기적인 기술인 라이다는 빛 감지 및 거리 측정을 의미하며 고고학자들이 전 세계에 숨어있는 새 도시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라이다는 식물층 아래에 있는 거대한 구조물을 볼 수 있고 고대 풍경의 미묘한 변화까지 지도화할 수 있어요. 연구원들은 울창한 정글처럼 지상에서 연구하기 쉽지 않은 곳을 비행하는 작은 비행기에서 넓은 지역을 스캔하는데 라이다를 사용해요. 2014년에만 멕시코 남부의 새로운 마야 정착지, 에콰도르 아마존 열대우림의 정원, 도로, 강, 태평양 통가섬의 고대 유적, 우즈베키스탄의 실크로드 경로를 따라 중세 도시 2곳의 유적 등을 발견했어요. 3000년 전 고대 이집트 무덤에서 마지 심슨이 지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스마트 기술로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노란 피부, 파란 왕관, 초록색 의상을 입은 여성이 등장하는 이 그림은 놀랍게도 이 유명한 만화 캐릭터와 매우 흡사해요. 여기서 닮은 점이 보이지 않으시더라도 자수정과 만호구슬이 놀랍도록 잘 보존된 목걸이를 감상해 보시길 바래요. 최근 이집트에서 발견된 또 다른 유물은 룩소르 근처에 있는 11개의 봉인된 무덤이 있는 고대 무덤에서 발견된 거예요. 고고학자들은 또한 고대 이집트에서 하늘의 신, 여성, 다산, 사랑을 상징하는 독특한 디자인의 연꽃 모양의 손잡이가 달린 2개의 구리 거울을 발견했습니다. 이 조각상의 머리카락은 원래 거의 4,000개의 진흙구슬로 만들어졌어요. 2024년에 또 다른 멋진 발견은 온전한 매장지와 석관, 그리고 내부에 많은 금이 있는 고대 그리스 신전이에요. 서력 기원이 시작되기 전인 기원전 300년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발견된 대리석 사자상도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과 같은 대리석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스에는 고대 보물이 너무 많아서 데살로니키시에서는 새로운 지하철 시스템에 약 30만 개의 유물을 보관할 예정이라고 해요. 프랑스의 고고학자들은 다른 어떤 기념물과도 다른 기념물을 발견했는데 무엇에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신석기 시대와 초기 철기 시대 사이의 사람들이 이곳에 살았다는 직접적인 증거인데요. 가장 멋진 부분은 퍼즐 조각처럼 서로 맞는 3가지 독특한 모양으로 만들어진 기념비입니다. 기념비에서 발견된 일부 자갈은 펠리세이드라고 불리는 나무 울타리가 있었다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이 기념비를 세운 사람들은 아마도 보호 또는 장식용으로 사용했을 거예요. 연구팀은 이 기념비의 기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기념비 주변의 토양층을 연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유일한 도구는 날카로운 부싯돌이었어요. 만화 캐릭터가 생각나네요. 신석기 시대에 사용됐던 거였죠. 다음 단계는 유적지의 정확한 연대를 파악하기 위한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안장 중 가장 오래된 것은 중국 북서부의 타클라마칸 사막 가장자리 근처의 한 여성의 무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안장은 지금까지 발견된 안장 중 가장 오래된 거예요. 가죽 조각을 꿰매고 집과 동물의 털로 채워서 부드럽게 만든 안장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천연 재료로 만든 물건은 썩거나 부서지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타클라마칸 사막은 매우 건조해서 유물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안장을 사용했던 여자 목동은 승마 복장을 한 채로 묻혔어요.
이는 남성만이 안장을 사용하며 목축과 여행에 참여한 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합니다. 고대 마야인들이 만든 화려한 옥 마스크가 수세기 동안 발견되기를 기다렸던 과테말라로 이동해보겠습니다. 과학자들은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을 사용하여 가면의 연대를 알아냈어요. 마야인들은 이 가면이 마야 신화의 강력한 인물인 폭풍우 신을 상징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가면은 종종 마야 왕족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왕과 왕비가 묻힐 때 무덤에 넣었어요. 왕의 무덤에는 화산, 흑요석, 도구로 만든 조각품도 장식되어 있었어요. 과학자들은 15년간의 연구 끝에 마침내 스톤헨지의 제단 돌의 출처를 알아냈을지도 몰라요. 그들은 제단석 내부의 작은 광물들을 웨일즈와 잉글랜드의 여러 곳에서 나온 암석과 비교해서 많은 곳을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스톤헨지에서 749.95km 이상 떨어진 스코틀랜드의 한 곳에서 완벽한 일치점을 찾았어요. 이 지역은 신석기 시대에 많은 일이 있었던 스코틀랜드의 북동쪽에 있는 섬그룹인 오크니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큰 의문은 고대인들이 이 거대한 돌을 어떻게 그렇게 멀리 옮겼는가 하는 거예요. 제단 돌의 길이는 4.88m가 넘고 무게는 6톤이 넘어요. 새로운 이론은 배를 이용해 해안선과 강을 따라 운반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스톤헨지에 가까워지면 나무 썰매와 밧줄 그리고 거대한 협업을 통해 육지를 가로질러 옮겼을 것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프랑스 북쪽에서 새 집을 짓는 동안 고대 주택이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이 집은 2세기에 지어진 엘리트들을 위한 고급 도시주택으로 밝혀졌습니다. 집 내부는 화재로 인해 파괴됐어요. 하지만 파괴된 층 아래에는 아름다운 실제 크기의 프레스코와 그림이 있습니다. 튀르키의 고고학자들이 약 900만 년 전에 살았던 코끼리의 팔과 발뼈를 발굴했어요. 또한 초기 말, 기린, 심지어 검치고양이의 화석도 발견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미 이 유적지에서 43종의 동물을 확인하고 4,000개 이상의 화석을 수집했습니다. 튀르키예에서 또 하나의 멋진 발견은 잉카야 동굴 안에 있는 64,000년 된 작업장입니다. 사람들이 24,000년 동안 쉬지 않고 사용한 것처럼 보여요. 내부에는 작업장 안에서 만든 조각과 칼날 같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튀르키예 동부에서 한 농부가 우연히 흙 밑에서 로마 후기 또는 비잔틴 시대의 92.90 제곱미터 크기의 모자이크를 발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지역에서 유일무이한 작품이며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온전한 상태라고 말해요. 이 문양에는 고대 튀르키예에서 발견된 수십 종의 나무, 식물, 동물이 그려져 있어요. 이 지역에는 더 많은 보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발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목적지는 고고학자들이 거대한 고대 온천단지를 발견한 시칠리아입니다. 내부에서는 아치형 날개로 둘러싸인 넓은 안뜰과 함께 바닥이 화려한 모자이크 디자인으로 덮인 2개의 방을 발견했습니다. 계속 땅을 파면서 고대 도시의 더 많은 부분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도시 요새의 일부였던 오래된 돌담과 함께 새로운 도로와 거대한 복합단지의 유적을 발견했어요. 이러한 발견은 과학자들이 고대의 이 도시가 어떤 모습이었을지 상상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이 목욕탕을 지은 게 그리스인인지 로마인인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해요. 두 문명 모두 오래전에 시칠리아에 살았으니까요. 포르투갈의 한 고고학자가 금으로 가득 찬 침몰한 배들을 발견했습니다. 금과 은 22톤이 실린 스페인 갈레온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 정도의 금이면 오늘날 약 20억 달러의 가치가 있어요. 게다가 이건 배 한 척에서만 나온 돈이에요. 고고학자 알렉산드르 몬테이로는 이걸 거의 우연히 발견하게 됐어요. 1615년 실종된 배에 대한 정보를 연구하던 중 몇 가지 문서를 발견하고 그 배를 찾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됐죠. 수년이 지난 후 알렉산드르는 이 특정 배만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는 포르투갈 해역에서만 8,620척의 난파선을 발견했습니다. 이 중 250척은 금으로 가득 찬 난파선으로 누구나 들으면 손이 떨릴 만한 발견이죠. 이 배들은 대부분 날씨와 같은 지루한 이유로 침몰했지만 때로는 전투에서 파괴되기도 했는데 이는 매우 장대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신대륙에서 유럽으로 금과 기타 보물을 실어 나르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모두가 한 몫을 차지하고자 했어요. 알렉산드르는 30년 동안 역사적인 난파선을 연구해왔기 때문에 다소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침몰한 많은 배를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1816년 포르투갈에서 가장 부유했던 한 남자의 배가 호주에서 6만 6천 은화라는 엄청난 양을 싣고 침몰했습니다. 이 배는 포르투갈에서 호주 해역에 침몰한 최초의 선박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은 부와 장대한 이야기로 가득한 이 고대 침몰선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바다 깊고 깊은 곳에 있고 모래로 덮여 있기 때문이죠. 그래도 시도해볼 수는 있겠지만 한 나라의 역사를 훔치는 일인데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시겠죠? 물론 당시 바다를 탐험한 나라는 포르투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럽 해안에는 금으로 가득 찬 침몰한 배들이 가득해요. 실제로 현재 수중에는 약 100만 척의 역사적인 난파선이 있고 바다 밑에 버려진 보물의 가치는 약 6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요. 엄청난 금액이지만 금으로 가득 찬 침몰선을 찾는다는 건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해양 보물 발견이 엄청난 소송과 긴 감옥살이로 이어진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1746년 브리타니의 한 섬 근처에서 격렬한 폭풍으로 프린스 드 콘티라는 배가 부서지면서 시작돼요. 배 안에는 차와 도자기, 금괴 100개가 가득 실려 있었죠. 물론 배의 선주들은 전리품을 구하려고 노력했지만 지금이 쉽지 않다면 18세기에는 어땠을지 상상해보세요. 이 배를 발견하는 데는 200년이 넘게 걸렸어요. 마침내 1975년 한 무리의 프랑스인들이 이 배를 발견하고 찾을 수 있는 모든 귀중한 것들을 가져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말하고 싶은데요. 프랑스에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발견하면 48시간 이내에 지역 당국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공정하게 말하자면 여기 있는 프랑스 친구들은 발견 사실을 발표했지만 배에서 나온 부식된 대포만이었습니다. 그럼 금은요? 당연히 팔았겠죠. 골드바 한 개당 가격이 12만 5천 달러에서 23만 1천 달러에 달해요. 프랑스 당국은 도난당한 금을 되찾는데 거의 50년이 걸렸고 모든 금을 되찾지는 못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플로리다에 사는 노부부가 구입했으며 돈 세탁, 조직 범죄, 문화재 밀매와 관련된 혐의로 기소될 정도로 범죄가 심각했습니다. 밀렵꾼들은 또한 일부 금괴를 대형 박물관 컬렉션에 판매하기도 했어요. 이제 1850년대로 돌아가 파나마에서 캘리포니아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증기선 SS 센트럴 아메리카호가 운행되던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이 시기는 30만 명의 사람들이 금을 캐기 위해 캘리포니아로 이주하던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시대였습니다. 이동 경로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큰 배에 금을 싣고 이동해야 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친구 SS 센트럴 아메리카호가 등장한 이유예요. 1857년 이 배에는 578명의 승객과 약 10톤의 금이 실려 있었어요. 극소수만이 살아남았고 약 1억에서 1억 5천만 달러의 금이 배와 함께 가라앉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1988년 콜럼버스의 한 투자자 그룹이 이 배를 찾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이 연구는 토미 톰슨이라는 사람이 주도했어요. 토미는 금으로 가득 찬 이 침몰선을 찾겠다는 생각에 정말 미쳐 있었어요. 특히 이 배는 대서양 수면 2286m 아래에 있었고 배를 회수하려면 많은 첨단 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에 토미는 SS 센트럴 아메리카호의 정확한 위치를 찾는데 수년이 걸렸어요. 161명의 투자자들이 그의 모험에 돈을 투자했지만 그들이 진심을 담아 이 일을 한 것은 아니라는 건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들은 최소 10배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며 이 프로젝트에 125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항상 햇살과 무지개만 있는 건 아니죠. 금을 회수하자마자 39개의 보험회사가 연구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회사들은 배가 운항 중일 때 SS 센트럴 아메리카호의 화물에 보험을 들었고 100년 이상 지난 후 마침내 화물이 회수되자 보상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금을 회수하는 것이 자신들의 임무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그렇다고 금을 포기한 건 아닙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통하지 않았고 금의 92%는 연구팀에게 돌아갔어요. 투자자들이 416만 달러를 가지고 도주한 토미 톰슨에게 사기를 당하면서 음모는 더욱 커졌습니다. 그는 500개의 금알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디에 있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문화재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때로는 난파선도 문화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을 어기지 않고 발견되는 해양 보물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29년에 122톤 무게의 은화 2,000 상자를 싣고 침몰한 증기선 SS 시티 오브 카이로가 있어요. 딥 오션 서치라는 회사가 타이타닉보다 1372m 낮은 수심인 5182m에서 동전을 회수했고 3400만 파운드가 영국 재무부에 전달되었으며 딥 오션 서치도 한 몫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좋은 소식은 일부 동전은 수집가들이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물에 돈을 지불하는 것은 아마도 수중 고고학 발견에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일 거예요. 네, 제가 해적의 꿈을 무너뜨렸죠. 그런데 금으로 가득 찬 난파선을 습격하는 게 대부분의 국가에서 범죄이거나 평범한 사람들에겐 재정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모든 희망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해저에는 약 771조 달러에 달하는 금이 있지만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금이 물속에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마치 수중 금광과 같습니다. 바닷물이 얼마나 짠지 아시나요? 금은 물속의 미네랄과 섞여 있기 때문에 해변에서 금덩어리를 우연히 발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바닷물 1리터에는 130억 분의 1g의 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렇게 작은 금입자를 물에서 추출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시도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고 물론 여기에도 사기가 있었습니다. 1890년대에 한 남자가 바닷물에서 금을 빨아들일 수 있는 장치를 발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돈을 충분히 벌자 그는 현금을 들고 나라를 떠났습니다. 정말 금을 얻고 싶다면 1.6조 톤의 금이 있는 지구의 핵에서 금을 추출할 수 있어요. 지구의 핵에는 인류가 지금까지 채굴한 것보다 16배나 많은 양의 금이 있어요. 아직 아무도 감히 그곳에 내려가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기가 개입되지 않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금으로 가득 찬 침몰선을 발견하는 것처럼 우리도 해양 보물을 발견하거나 적어도 은화를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모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4000년 전에 파라오의 생명을 손에 쥐고 살았던 왕실 의사의 무덤이 발견됐어요. 그는 신과 왕만이 들을 수 있는 비밀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24년에 그의 무덤을 열었을 때 시신은 없었습니다. 세월의 손길이 닿지 않은 생생한 그림과 돌에 새겨진 비밀스러운 상징들만 있었죠. 그는 누구였으며 왜 전갈신과 관련된 주문과 함께 묻혔을까요? 무덤은 사카라의 모래 깊은 곳에 묻혔습니다. 의사의 이름은 테틴의 베프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100년 전 이집트의 가장 신비로운 전환점 중 하나인 영광과 몰락의 경계에 있던 시기에 살았어요. 이집트 구왕국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태양은 여전히 새로 지은 피라미드에서 빛나고 있었지만 이미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어요. 파라오 페피 2세는 그 누구보다 긴 기간인 90년 동안을 통치했으니까요. 그의 통치가 끝날 무렵에는 나라가 기울어지고 있었어요. 권력이 약화되고 지역 지도자들이 부상했으며 나일강의 홍수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이 불안정한 시기에 수수께끼의 의사는 번창했습니다. 그의 무덤은 스위스, 프랑스 고고학팀이 오래된 피라미드 그늘에서 발견했습니다. 가장 이상한 점은 그의 무덤을 발견했을 때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황금 보물도 없었어요. 안타깝게도 무덤은 오래전에 도굴당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것은 벽에 남겨진 글귀와 이미지였어요. 오랜 세월 지하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은 밝은 색감의 그림들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벽에는 항아리, 용기, 기묘한 추상 패턴, 기하학적 모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상형 문자도 있어요. 누군가 곡선 하나하나에 영혼을 쏟아부은 듯 정교하게 새겨진 신성한 문자가 선과 선으로 이어져 있어요.
이 비문을 통해 테티네베프가 진정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단순한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르켓의 요술사였어요. 세르켓은 정갈의 암컷신으로 신성하고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이집트인들은 그녀가 독을 멈추고 물린 상처를 치료하며 독성 요소로부터 산 사람을 보호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세르켓의 요술사라는 칭호는 테티네베프가 위험한 쏘임과 물림을 치료하는 전문가라는 뜻이었어요. 무덤을 통째로 받았다면 이집트 최고의 전문가였을지도 몰라요. 의술과 마술로 치료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대 이집트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었던 약용식물 책임자라는 직함도 가졌습니다. 이는 그가 허브, 뿌리, 오일의 치유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거대한 모래 땅에 무슨 식물이 있을까 궁금하시겠죠? 하지만 실제로 고대 이집트인들은 오늘날 일부 실험실에서나 볼 수 있는 약초를 사용했어요. 그들은 알약, 연고, 흡입기를 만들었어요. 대부분의 경우 활성 성분, 복용하기 쉬운 맛, 체내로 전달할 수 있는 성분을 선택했습니다. 익숙한 이야기인가요? 그리고 그들은 전통적인 식물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재료는 우리 기준으로는 기괴한 것이었죠. 악어똥과 아카시아를 꿀과 섞어 사용하기도 했어요. 심지어 주름 방지 크림을 만드는 공식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신비한 치료사는 치과 의사이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직함은 고대 기록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집트 치과 의사에 대한 증거는 매우 드뭅니다. 이 고대 천재는 벌침과 싸우고 식물을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고대 이집트에서 실제로 큰 문제가 되었던 치아와 턱을 치료하는 데도 능숙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경이로움을 만들었을지는 모르지만 치아는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입안에 모래 알갱이가 끊임없이 끼었어요. 그들은 종종 모래 알갱이로 가득 찬 빵과 날채소를 먹었고 이로 인해 에나멜이 마모되어 이시림이라는 끔찍한 질환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치아 상실을 비롯한 수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과거에는 뭐든 즉흥적으로 만들어야 했어요. 예를 들어 돌, 박하, 후추를 으깨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치약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치약은 잇몸을 더 악화시켰을 뿐이에요. 또는 달걀 껍질, 부석, 그리고 청소에 사용되는 짱 광물인 나트론으로 만든 치약도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샐러리, 밀기울, 허브로 구강청결제를 발명했어요. 심지어 일부 미라에서는 조잡한 금속 교정기와 금선으로 빠진 치아를 붙인 미라도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이 살아있을 때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사후에 선물로 추가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테티네베프는 이 모든 분야를 전문으로 합니다. 한 사람이 세계의 희귀한 직함을 가졌군요. 옛날에 그는 엄청나게 박식한 사람으로 존경받았을 거예요. 현대 과학이 없던 시절에 그는 나뭇잎이나 나무 껍질이 어떻게 생명을 구할 수 있는지 아는 마법사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테티네베프가 단순한 의사가 아니었다고 믿어요. 그는 아마도 왕실의 주치의였을 거예요. 파라오를 직접 치료한 사람이죠. 그가 어떤 왕을 섬겼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페피 2세였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가 그렇게 오래 살았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테티네베프는 궁전 벽 안에서 황금시대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며 구왕국의 마지막 순간까지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결국 묻혔죠. 시신은 약탈당했거나 시간이 흘러 사라졌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발굴팀은 여전히 무덤을 연구하며 이 놀라운 인물의 흔적을 밝혀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전반적으로 고대 이집트인들은 엄청나게 진보된 수준의 의학을 실천하고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친숙하게 느껴지는 의료 행위도 있습니다. 병원, 전문의, 수술,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이 있었죠. 심지어 의과대학도 있었습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의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하고 메스, 집게, 봉합사 등 실제 도구를 사용하여 수술 연습을 했습니다. 어떤 의사는 눈만 치료했고 어떤 의사는 치아, 위장, 심지어 숨은 질병이라고 불리는 병까지 치료했습니다. 그들은 상처를 씻고 드레싱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나무나 갈대로 만든 부목으로 부러진 뼈를 고정하고 린넨으로 감싸며 감염을 예방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학문 전문의도 있었어요. 그들은 또한 최초의 보철물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죽끈이 달린 나무 발가락 같은 것이죠. 알려진 가장 오래된 의족은 3000년 전의 것이에요.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실제로 종양 제거까지 시도했다는 점입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4000년 된 두개골을 조사했어요. 이 두개골은 30대 남성의 것이었습니다. 과거 종양의 흔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중 3개 정도에는 금속 도구로 만든 수술 자국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종양을 제거하거나 연구하려고 시도했다는 뜻이죠. 치료나 부검을 위한 것일 수도 있어요. 50세가 넘은 여성의 두개골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이 두개골도 비슷한 징후를 보였지만 이전 부상으로 인한 골절이 치유된 상태였습니다. 이 여성의 치료가 실제로 성공했을 수도 있으니 놀라운 일이죠. 이 사회에서 치료사가 된다는 건 사제, 과학자, 마술사가 동시에 되는 강력한 걸 의미했어요.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의학은 필요한 예술이었으며 신과 마찬가지로 경외의 심을 가지고 의학을 대했습니다. 질병은 육체적일 수도 있고 영적일 수도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의사는 연고를 바르면서 주문을 외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치료법은 대부분 효과가 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 의사들의 명성은 매우 높아서 페르시아와 같은 고대 세계의 다른 지역의 지도자들이 실제로 그들을 찾았을 정도였어요. 심지어 그리스 시인 호머는 이집트인들이 가장 숙련된 치료사라고 말한 적도 있어요. 물론 인체에 대한 그들의 이해가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심장이 생각과 감정을 통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뇌가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증상을 관찰하고 진단하고 치료하는 그들의 접근 방식은 현대의학이에요. 물론 그들은 상처를 위해 기도도 했지만 상처를 치유하기도 했잖아요. 가장 유명한 의사는 이모텝이었어요. 그는 건축가이자 성직자이자 치료사로 훗날 의학의 신으로 숭배될 정도로 존경받았던 진정한 다재다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너무 멋있어서 사람들은 그를 신으로 만들었죠. 그는 소위 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보다 2000년 전에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아예 없애고 대신 이모테픽 선서를 해야 한다고 농담을 하기도 해요. 이 사람들은 단순히 피라미드의 기초를 닦은 것이 아니라 의료의 기초를 닦은 거예요. 과학자들은 투트왕의 무덤 근처에서 고대 유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투트왕의 마지막 안식처는 마치 공동묘지처럼 보였어요. 약 3600년 동안 그곳에 있었던 나무관 수십 개가 함께 있었죠. 제가 약간 과장한 것 같네요. 11개의 무덤이 정확히 투트왕 바로 옆에 있는 건 아니지만 같은 도시 룩소르 근처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이집트 무덤에서의 새로운 발견은 고대 이집트의 삶이 어땠는지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고대 이집트인들은 현대인인 우리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여성들은 장신구를 좋아했고 고고학자들은 자수정구슬 30개와 만호구슬 2개로 아름답게 만들어진 목걸이와 하마머리 부적을 발견했습니다. 당시에 이 목걸이가 대유행이었을 거예요. 연구원들은 또한 2개의 구리 거울을 발견했는데 하나는 연꽃 모양의 손잡이가 달린 거울이고 다른 하나는 고대 이집트의 하늘, 여성, 다산, 사랑의 신 하토르로 장식된 거울이었습니다. 최근 투탕카멘의 매장지 근처에서 진행된 발굴 작업에서 수천만 년 만에 처음으로 하트셉수트 여왕의 개국 신전 조각이 발견되어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 용감한 여성은 2번째 여성 파라오로 여겨졌는데 용기와 지혜로 통치하며 돌처럼 단단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오랜 세월 숨겨져 있던 그녀의 신전은 권력과 음모, 영적 헌신으로 가득 찬 시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을 열어줍니다. 고고학자들은 하트셉수트의 추모 신전 외곽에서 1000개가 넘는 아름답게 장식된 돌블록을 발견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왕좌에 오른 여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근처에서 또 다른 무덤이 발견되었는데 이 무덤은 테티쉐리 여왕의 궁전 감독관인 데후티메스의 것이었죠. 하트셉수트 여왕은 놀라운 비밀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무덤들은 피라미드로 지어지지 않고 바위에 조각되어 사후 세계에서 영혼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고대의 독특한 관점을 보여줍니다. 전문가들은 이곳에서 점토로 만든 장난감, 미라 가면,
날개 달린 풍뎅이, 부적 등 멋진 고대 유물들을 발견해냈어요. 안타깝게도 훨씬 더 많은 유물이 있었을 것이 분명하지만 지난 수세기 동안 고고학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 유적지를 발견했습니다. 약탈자들이 이 무덤을 먼저 발견하고 귀중한 물건을 가져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그들은 빵과 고기를 바치는 데 사용된 도자기, 무덤의 주인과 이집트 군대를 연결해주는 궁수용 활 등 연구원들을 위한 멋진 물건들을 남겼어요. 한편 영혼 보호는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데 특히 고대의 비밀을 찾아 룩소르를 돌아다니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투트왕의 저주가 두렵지 않으시죠? 겁을 먹지 않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냥 참고만 하겠다고 약속해주세요. 아셨죠? 수년 동안 이집트 학자들, 특히 초자연적인 활동을 믿는 사람들은 투탕카멘 고고학 발견을 둘러싼 불안한 저주가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1922년 무덤을 발견한 여러 발굴자들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그저 초자연적인 일로 치부하고 모든 혼란을 피하는 것이 더 쉬웠을 뿐이죠. 하지만 모든 것이 저주가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방사능이 발굴자들을 죽게 만든 것일 수 있어요. 방사능의 출처가 궁금하시죠? 방사능은 19세기에 발견되었고 고대 이집트인들은 인상적인 피라미드에도 불구하고 투트의 무덤을 미친 듯이 빛나게 할 정도의 라듐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진짜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독성 폐기물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3000년 전 무덤이 봉인된 이후 우라늄과 유해 폐기물로 인한 독성 수준의 방사능이 무덤 내부에 잠복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투탕카멘 무덤의 매장실은 방사능 수치가 매우 높아서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치명적인 방사선 질환이나 불치병에 걸릴 수 있었다고 해요. 참고로 한 달 전에 냉장고에 넣어두어 곰팡이가 핀 음식물을 치우지 않으면 비슷한 수준의 방사능에 노출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방사능은 투탕카멘의 무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고대 이집트 유물 발견은 보람찬 일이지만 이집트 전역의 고대 왕국 무덤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방사능 수치가 검출되어 위험하기도 합니다. 기자의 피라미드 근처의 두 곳에서 가이거 개수기를 통해 방사능이 검출되었고 사카라의 여러 지하 무덤에서는 방사성 가스인 라돈이 발견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전문가들은 많은 무덤의 벽에 섬뜩한 경고문이 새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 고대 무덤의 건설자들이 독소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믿어요. 한 비문에는 이 무덤을 부수는 자는 어떤 의사도 진단할 수 없는 질병으로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 라는 불길한 경고가 새겨져 있어요. 악령으로 인한 금지와 같은 다른 불길한 문구들은 초자연적인 저주가 이 고대 유적지를 괴롭힌다는 공포를 더할 뿐이었어요. 불길한 징후는 오래전부터 고고학자들을 놀라게 했지만 1922년 투트 왕의 발굴을 후원하고 보물로 가득 찬 방들을 탐험한 것으로 알려진 카나본경이 무덤에 들어간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공포는 더욱 커졌습니다. 무덤 개장 당시 현장에 있었고 저주 신화의 시작을 알린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영국 이집트학자 아서 웨이걸은 1934년 50대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사망 원인은 방사능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무덤이 열렸을 때 그곳에 있던 총 26명 중 6명이 다양한 원인으로 10년 이내에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X선 노출뿐만 아니라 질식, 뇌졸중, 신부전, 폐렴, 심지어 중독 등이 그 이유입니다. 좀 암울해지지 않나요? 무덤을 열었지만 악명 높은 저주를 피한 한 남자가 있었는데 바로 하워드 카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의 생존을 저주가 진짜가 아니라는 증거로 지적하기도 했어요. 무덤을 발굴한 후 카터는 이 주제에 관한 여러 권의 책을 출간하고 고고학에서 다양한 박물관의 유물 취급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죽음이나 부상은 피했지만 저주가 다른 방식으로 그에게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이야기 중 하나는 그를 카나본경의 딸 에블린과 연관시켰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그녀를 미치도록 사랑했지만 그녀가 다른 사람과 결혼했기 때문에 독신으로 남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녀가 이집트에 있는 동안 불륜을 저질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녀가 이집트를 영원히 떠났을 때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많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에블린은 겨우 6살이었고 아버지가 숨을 거둘 때까지 친구로 지냈습니다. 그녀는 그의 장례식에 참석한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었지만 둘은 그렇게 친하지 않았다며 연애 관계를 부인했습니다. 투투왕의 무덤 근처에서 혁명적인 발견이 있은 지 1년 후 에블린은 정치가인 브로그레이브 보샹경과 결혼하여 딸을 낳았습니다. 같은 해 보샹은 카터의 안내로 부모님과 함께 무덤을 둘러보았어요. 카터는 독신으로 살았고 에블린에 대한 사후 소문 외에는 다른 연애 관계도 없었습니다. 저주는 그의 인생 이야기에 흥미로운 반전을 더하지만 인간관계를 멀리하는 그의 성향은 무덤이 열리기 훨씬 전부터 분명했습니다. 카터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939년 심각한 병마와 싸우던 그는 결국 운명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64세로 영국에서는 일반적인 기대 수명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를 고대의 저주와 연관지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런던 아파트에는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나온 유물 몇 점이 있었는데 결국 이집트로 돌려보내지면서 저주가 끝났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만약 그가 집에 고대의 기념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더 오래 살았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다른 모든 죽음은 이상해 보일 수 있어요. 저주설은 발굴 과정에서 일어난 몇 가지 이상한 사건으로 인해 더욱 힘을 얻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카나보는 모기에 물려 심각한 감염에 걸렸고 무덤을 열었을 무렵 카이로는 기이한 정전과 기괴한 모래폭풍을 경험했습니다. 영국에서 카나본경의 개 수지는 집에서 탈출한 후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고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어요. 적어도 직원과 가족들에게는 그렇게 보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인의 심장이 멈춘 바로 그 순간 수지는 울부짖다가 쓰러져 죽었습니다. 혹시 방사능은 전혀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고 투투왕의 무덤에서 나온 고대 유물이 그들을 모두 죽게 만든 건 아닐까요? 으스스하지 않나요? 과학자들이 600년 동안 멕시코의 울창한 정글 아래에 숨어있던 기엔골라 도시 전체를 발견했어요. 360헥타르의 면적에 1100개 이상의 건물, 4km의 방어벽, 내부 도로망, 사원과 볼 코트가 있는 잘 계획된 도시 배치, 엘리트와 평민을 위한 별도의 지역이 있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곳에 버려진 요새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몇 년 동안 땅을 밟아보지 않고는 그 요새가 얼마나 거대한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인 라이다라는 원격 감지 도구 덕분에 비행기에서 단 2시간 만에 이 지역의 3D 모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엔골라는 1350년에서 1521년 사이에 지어졌습니다. 기원전 700년경부터 이 지역에 살았던 자포텍 부족에게 매우 중요한 장소였죠. 기엔골라에서는 가족들이 방으로 둘러싸인 가운데 큰 안뜰이 있는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가족 규모가 커지면 방을 더 많이 짓고 집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연구 결과 지도자와 일반 주민 모두 더 나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엔골라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땅을 현명하게 이용하고 경사면에 맞게 집을 짓고 빗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했습니다. 이는 집을 안전하고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집들은 매우 잘 지어졌기 때문에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건물이 여전히 서 있습니다. 도시 중심에는 2개의 피라미드가 있어요. 제사장들이 신에게 제사와 의식을 거행하는 신전으로 사용되었을 거예요. 제사장들은 제단에 제물을 바쳤고 사람들은 지금은 가라앉은 2개의 광장에 모였어요. 그리고 여러 개의 경사진 테라스에 64개의 방이 있는 궁전이 있는데 그중 일부는 원형 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계단이 서로 연결된 파티오가 있습니다. 감지 도구는 또한 자포텍 사람들이 멀리서 적의 접근을 볼 수 있는 자연 바위에서 둥근 모양의 전망대를 발견했습니다. 연구원들은 또한 별을 관찰하고 시간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었을 수 있는 2개의 원형 구조물도 발견했습니다. 무덤도 몇 개 발견된 만큼 도식 공동묘지가 있었던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1400년대 말 자포텍 쪽은 태평양 연안의 넓은 영토를 장악하고 더 많은 영토를 점령하려는
아즈텍 쪽으로부터 자신들의 땅을 성공적으로 방어했습니다. 그들은 거의 불가능한 일을 해냈고 기앵골라에서 7개월에 걸친 포위 공격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메소아메리카 남부를 장악하자 자포텍인들은 더 이상 기앵골라에 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산속에 머무는 것도 장점은 있었지만 식량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물과 좋은 농지가 필요했습니다. 불과 19km 떨어진 작은 도시 테오안테펙은 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1521년 스페인이 도착하기 직전에 그곳으로 이주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포텍의 전통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문화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고 여전히 30만 명 이상의 자포텍 사람들이 멕시코의 오아크사카주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고유 언어를 사용하며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도시의 3D 모델을 만드는 것은 연구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고고학자들은 향후 기앵골라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자포텍이 어떻게 조직되었는지, 어떻게 도시를 통치했는지, 도착 당시 스페인과 어떻게 교류했는지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연구팀은 라이다 스캔에서 발견된 1170개의 건물 모두 연구할 계획이며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적을 파헤치는 대신 특수 기술을 사용해서 땅을 스캔하고 손상 없이 도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낼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동일한 기술을 통해 아마존 열대우림의 짙고 푸른 캐노피 아래에 숨어있는 또 다른 거대한 고대 도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거대한 화산의 그늘에 집, 광장, 도로, 운하로 이루어진 전체 네트워크가 숨어 있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많은 과학자들은 고대 아마존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작은 오두막에서 땅을 개간하며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500년 전에 건설된 1000년 동안 거주한 이 도시는 그 반대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현재 과학자들은 복잡한 도시 사회에서 수만 명, 심지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스캔한 결과 각각 약 20대 10m 높이 2에서 3m의 직사각형 플랫폼 6,000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구조물들은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군집으로 배열되어 있었으며 완벽한 직각의 직선 도로와 그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가 있었습니다. 도로 중 하나는 길이가 26km에 달했습니다. 이런 직선 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단순히 풍경을 따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 도로 중 일부는 깊은 영적 또는 의식적 의미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화산의 풍부한 토양은 문명의 번영을 도왔지만 몰락의 원인이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연구원들은 또한 정착지 입구를 막는 도랑과 같은 도시에 대한 위협의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어쩌면 근처에 사는 일부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가려고 했을지도 모르죠. 연구진의 다음 단계는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에 잘 알려진 마야 사회보다 더 크고 복잡한 이 사회에 대해 더 많이 알기 위해 인접한 300제곱킬로미터 지역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1963년 터키의 한 남성이 자신의 집을 개조하던 중 기원전 7세기에 지어진 고대 도시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지하실의 벽을 허물고 신비한 방을 발견했죠. 계속 땅을 파다가 터널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은 데린쿠유지아 도시로 이어졌습니다. 카파도키아와 터키 전역에서 가장 깊은 다층 지하 정착지 중 하나예요. 주민들은 8층에 살면서 지하실, 창고, 예배당, 학교, 공부방 및 기타 구조물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층은 광범위한 터널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지하 도시는 아마도 대피소로 지어졌을 거예요. 건물은 85m 깊이에 숨어 있어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단지는 약 2만 명의 가축과 식량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 규모가 컸습니다. 55m의 환기 통로도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프리기아인이 이 층을 처음 건설했다고 믿었습니다. 로마인들은 나중에 이 구조를 사용하고 개선했죠. 데른쿠유의 황금기는 비잔틴 시대였습니다. 다음 잃어버린 도시는 몇 개의 비문과 고대 문헌에만 등장했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했는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한 고고학자와 그의 팀이 물속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거대한 얼굴을 발견할 때까지 과학자들은 이집트 해안의 대부분을 수색했습니다. 고대 도시 토니스 헤라클레오는 알렉산드리아 해안에서 6.44km 떨어진 곳에서 완전히 물에 잠긴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사라진 도시의 폐허 속에는 64척의 배와 700개의 닷, 금화 보물 창고가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6m 높이의 동상과 신전 유적이 탐험대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발견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이 도시는 아문 신전에서 의식과 축하 행사가 열렸어요. 유적과 유물들은 화강암과 규암으로 만들어져서 수세기 동안 물과 접촉했음에도 상태가 양호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항 중 하나였던 이곳에서 2300년 전의 생활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도시에는 고대 이집트의 베네치아처럼 운하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었어요. 운하는 여러 개의 항구와 정박지를 연결했습니다. 탑, 사원, 주택 및 기타 구조물도 다리로 연결되었습니다. 토니스 헤라클리온은 국제무역과 세금 징수를 위한 국가의 주요 항구였습니다. 이 도시가 어떻게 수몰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고고학자들은 자연적인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원전 2세기 말 아마도 홍수 이후 물로 덮였을 것입니다. 그 후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도시인 알렉산드리아는 헤라클레온보다 더 영광스러운 도시가 되었죠. 알렉산드리아가 명성을 얻기 전까지 헤라클레온은 이집트로 들어가는 주요 항구였어요. 그래서 비극 이후 헤라클레온으로 향하던 많은 배들이 항로를 바꿔 알렉산드리아로 향해야 했습니다. 헤라클레온은 2000년에 발견될 때까지 그 영광을 잃었습니다. 이상하고 놀라운 물건들이 종종 발견되지만 우리 조상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알아내는 건 꽤나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녹슨컵과 동굴 그림이 전부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죠. 실험복을 입은 전문가들도 가끔 실수를 하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먼지가 많은 판과 거대한 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커다란 머리를 가진 인간도 있었어요. 이제 발굴 도구를 들고 고대로 돌아가 과학자들도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사회를 탐험해보세요. 사르데냐는 지금은 목가적으로 보이지만 솔직히 3000년 전에는 방문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당시 이 섬에는 끔찍한 거인들이 돌아다녔다는 소문이 있어요. 심지어 4m가 넘는 해골이 발견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전히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데 분명 이상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1974년 몬테프라마라는 섬의 한 지역에서 5000개가 넘는 깨진 돌 유물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박물관에 전시되는 대신 약 30년 동안 지하금고에 갇혀 있었어요. 조금 의심스럽지 않나요? 2005년에 마침내 조각들이 옮겨졌을 때 과학자들은 조각들을 모아 각각 2.4m 높이의 거인 남성 조각상 38개를 발견했어요. 전설적인 해골만큼 크지는 않지만 여전히 꽤 거대하죠. 이 조각상들은 오래전에 이 섬에 살았던 누라직 사람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거대한 조각상 외에도 8,000개가 넘는 거대한 석조 건물을 지었어요. 누라직이 거인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확실히 큰 걸 좋아했습니다. 저도 저희 동영상에 좋아요가 많이 달리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좋아요와 구독 감사드려요. 이제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꽤 똑똑하지만 가장 똑똑한 인간은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는 가장 똑똑한 종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1913년 남아프리카에서 발견된 두개골 화석에서 보스코프인이 더 똑똑한 경쟁자일지도 모른다는 암시가 발견됐거든요. 인간과 비슷한 이 종은 10,000년 전에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두개골을 보면 머리가 매우 컸던 것으로 보아 뇌가 우리보다 30% 정도 더 컸을 것으로 추정돼요. 와, 평균 IQ는 약 140에서 149로 오늘날 사람들 중 가장 똑똑한 0.5%에 속했을 거예요. 하지만 보스코프가 훨씬 더 똑똑하다면 왜 그들은 주변에 없고 우리는 있을까요? 글쎄요, 큰 것이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인간의 뇌는 유인원의 친척보다 훨씬 더 크고 주로 전전두엽 피질이 발달해 있어요. 이 부분은 의사결정, 단기기억, 자기인식과 같은 고차원적인 작업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감각과 움직임을 처리하는 뇌 부분은 크게 성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스코프는 사냥과 같은 실용적인 일보다는 과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추측일 뿐 우리는 이 영리한 사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개골 조각이 유일한 증거라며 보스코프도 우리와 다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해요. 정글은 거대합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의 전세계 동식물 중에 약 30%가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놀랍죠? 하지만 원주민 중 한 종인 인간의 역사는 오랫동안 과학자들을 당혹스럽게 해왔어요. 수수께끼의 카사라베 사람들은 이곳에서 수백 년 동안 살다가 서기 1400년경에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아마존에 흩어져 있는 부족들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최근 우리는 땅에서 지형 문자라고 불리는 크고 특이한 모양을 발견했습니다. 지형 문자는 단순한 얕은 도랑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12,950제곱킬로미터에 걸쳐 약 450개의 표시가 있으며 일부는 폭이 396m에 달하는 거대한 문명의 유적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 도랑에는 의식용 건물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550년 전만 해도 최대 100만 명의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안전한 레이저를 사용해 숲을 해치지 않고 지도를 만드는 라이다와 같은 새로운 기술 덕분에 우리는 더 깊은 곳까지 탐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수킬로미터에 달하는 도로와 통로, 심지어 높이 21.3m가 넘는 피라미드까지 발견됐어요. 26개의 개별 정착지를 발견했는데 그중 2개는 각각 최소 250에이커에 달했습니다. 대박, 축구장 330개 크기네요. 카사람의 원주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유럽 정복자들이 그들을 몰아냈을 거예요. 아마도 가장 당황스러운 고대 문명은 우리가 실제로 흔적을 발견하지 못한 문명일지도 모릅니다.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것으로 추정되는 대도시 아틀란티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틀란티스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지브롤터 해협 근처에 있는 거대한 도시에 대해 이야기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사람들은 아틀란티스를 플라톤이 만든 아테네의 완벽한 버전으로 생각했죠. 그렇다면 아틀란티스가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는 때로부터 약 1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 실제를 궁금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9세기에 미국 하원의원 이그나티우스 도넬리는 아틀란티스가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13가지 이유를 제시한 책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1965년 아프리카 모리타니아에서 폭 40km의 거대한 도민 니샤트 구조물을 발견했을 때 사람들은 아틀란티스를 실제로 발견했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커서 우주에서만 전체를 볼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사하라 사막 상공을 비행하던 2명의 우주비행사는 이 거대한 눈이 자신을 보고 있는 걸 발견하고 일생일대에 발견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구조물이 아틀란티스와 관련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아직 없어요. 약 1억 년 전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도 의심스러워 보이지 않나요? 하지만 아직 진실을 알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기원전 3,300년 전으로 돌아가 남아시아에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하라판 문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사람들은 시대를 훨씬 앞서 나갔어요. 하라파와 모헨조다로 같은 도시에는 구운 벽돌집, 정교한 배수 시스템, 공중 목욕탕까지 갖춘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5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거주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당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 중 하나였어요. 그들은 또한 상인들에게 매우 유용한 표준화된 무게 시스템을 발명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뛰어난 야금 기술 덕분에 중동 지역까지 인맥을 넓혀 무역을 했어요. 심지어 고대 브랜딩의 한 형태인 도장은 무역품의 점토를 찍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번성하는 도시 생활과 함께 매우 발전된 문명을 이룩했지만 그들의 언어와 문자에는 수많은 수수께끼가 숨어 있어요. 우리는 그들의 문자의 일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날의 모든 기술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무도 해독하지 못했어요. 또한 그들의 사회가 정확히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도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다른 문명처럼 웅장한 궁전이나 거대한 기념물 등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대신 가장 큰 건물은 곡물 창고였을지도 모릅니다. 분명 실용적이었겠죠. 안타깝게도 모든 좋은 일에는 끝이 있습니다. 기원전 1800년경 이 번성했던 문명은 강물의 흐름이 바뀌면서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환경이 변화하자 하라파 사람들은 짐을 싸서 더 살기 좋은 땅으로 이동했습니다. 미노타우루스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황소의 머리에 사람의 몸을 가진 괴물이 거대한 미로에서 용감한 여행자들을 사냥하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고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드라마 중 하나였어요. 그리고 이 드라마는 크레타 섬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미노아인들은 청동기 시대에 이곳에 살았어요. 그들은 멋진 궁전, 놀라운 프레스코와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역사가들을 매료시킬 만큼 풍부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미로 신화에 영감을 주었을 정도로 복잡한 다층 건물과 정교한 복도로 이루어진 크노소스 같은 곳을 건설했습니다. 그들의 엔지니어링은 시대를 앞서갔기 때문에 배수 시스템조차 오늘날의 많은 것보다 더 발전해 있었어요.
이 중 어떤 이야기가 가장 흥미로웠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자의 모래 아래 이상한 무언가가 숨어 있는데 과학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고고학자들이 첨단 지상 스캐닝 기술을 이용해 대피라미드 근처에서 숨겨진 구조물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발굴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기념물 중 하나이지만 혼자 서 있지는 않아요. 피라미드는 무덤과 기념물로 가득 찬 거대한 왕실묘지인 고대묘지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파라오, 귀족 및 기타 고위 관리들의 무덤이 있어요. 이 무덤들은 대부분 땅 위에 있어요. 마스타바스라고 불려요. 석회암이나 진흙벽돌로 지어진 직사각형의 평평한 지붕을 가진 무덤이에요.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연구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영화를 통해 우리는 이것이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무덤에는 지하 매장실로 이어지는 깊은 수직갱도가 있으며 과거가 영원히 봉인되어 있었죠. 최근 고고학자들은 묘지에서 신기한 빈 공간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완전히 미개척지였던 땅이에요. 마스타바도 눈에 보이는 유적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들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서 2023년 사이 그들은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땅을 파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지상의 엑스레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이 레이더를 통해 과학자들은 땅 속의 숨은 기술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래 밑에는 의도적으로 묻혀 잊혀진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뉜 지하 구조물이었어요. 한 부분은 얕고 L자 모양이었어요. 길이는 약 10m, 깊이는 2m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는요, 더 깊고 신비로운 변칙지대가 있어요. 이 지역의 다른 어떤 곳과도 완전히 다른 구조물이에요. 고저항성 이상현상이라고 불리는데 돌, 모래 또는 금속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조밀하고 견고한 구조물이에요. 하지만 아직까지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L자 모양은 인간이 만든 것이 분명합니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얕은 구조물은 아래에 숨은 무언가를 위한 입구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숨어 있을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가설만 있을 뿐이에요. 또한 모래와 자갈로 채워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직 모르죠. 고고학팀이 발굴을 통해 이 유적이 정확히 무엇이고 왜 만들어졌는지 알아내야 할 거예요. 첫 번째 추측은 잃어버린 매장실이에요. 기자의 많은 무덤에는 지하 매장지가 있지만 대부분 명확한 표면 표시가 있어요. 이 무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중 하나일 수도 있죠. 두 번째 추측은 고대 제물 예배당입니다. 이집트 학자들은 일부 예배당이 이런 형태로 지어졌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이런 식으로 땅에 묻히지 않고 지상에 있었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에 본 적이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것이 새로운 유형의 구조로 밝혀진다면 파라오의 매장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다시 쓸 수 있을 거예요. 확실히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직접 파헤쳐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발굴 작업이 진행 중이에요. 고고학자들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진짜 위험이 있어요. 기자의 연약한 고대 구조물은 조심스럽게 다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죠. 이 무덤들은 항상 매혹적인 신비를 간직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끈질긴 도굴꾼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신비를 다 알 수는 없을 거예요. 이집트의 무덤은 시신을 영원히 지키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무덤에 침입해서 내부의 귀중한 물건을 훔쳐가는 걸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도둑들은 파라오 시대부터 수천 년 동안 이 고대 유적지를 괴롭혀왔습니다. 기자, 사카라, 왕들의 계곡 등 가장 유명한 무덤 중 상당수가 약탈당했어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진지하게 생각했죠. 그들은 함정과 벽을 우회하기 위해 비밀 땅굴을 파기도 했습니다. 내부 정보를 얻기 위해 무덤 작업자에게 뇌물을 주거나 협박했습니다. 금, 보석, 유물을 얻기 위해 석관을 열었습니다.
현대 고고학자들이 대부분의 무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깨끗하게 발굴된 후였어요. 파라오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에 지쳤습니다. 이집트 왕족의 유명한 매장지인 왕들의 계곡은 최고의 안전지대로 여겨졌어요. 무덤은 사막 숨은 지하 깊은 곳에 지어졌습니다. 통로는 거대한 돌블록으로 봉쇄되었습니다. 도둑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가짜 문과 함정을 설치했습니다. 벽에는 저주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감히 무덤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끔찍한 결말을 경고하는 내용이었는데 미라에 대한 모든 공포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유래한 거예요. 그런데 함정은 모두 효과가 없었다는 거죠. 왕들의 계곡에 있는 대부분의 무덤은 봉인된 후 100년 이내에 완전히 도굴당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투탕카멘 왕의 무덤도 고대에 2번이나 도굴당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반격을 시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신왕국 통치자들은 약탈자들이 무덤을 찾지 못하도록 표시가 없는 숨은 무덤을 만들었어요. 소용없었죠. 람세스 2세와 같은 일부 파라오는 시신이 도난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비밀리에 이장되었습니다. 아니, 상관없었죠. 도굴꾼들은 항상 승리했어요. 무덤 도굴꾼들은 무작위 도둑이 아니라 숙련되고 조직적이며 인맥이 두터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어디를 봐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이러한 사이트를 건설한 사람들은 대부분 입구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갈 수 없다면 벽이나 바닥, 심지어 천장을 파고 들어가기도 했어요. 또한 무덤이 봉인된 지 불과 몇 년 만에 귀중한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잊어버리기 전에 빠르게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새로 발견된 구조물 옆에 있는 쿠프의 피라미드는 현대보다 훨씬 전에 약탈당했어요. 탐험가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내부에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석관이 있던 빈 화강암 상자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금만 도금당한 게 아니에요. 약탈 과정에서 역사 그 자체도 도난당했어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정확히 무엇을 어디에 묻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따라서 이 목록과 실제 발견된 유물을 비교하면 무엇이 누락되었는지 알 수 있는데 대개 가치가 있는 모든 유물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유물은 박물관에 보관되지 않고 개인 소장품으로 사라져 다시는 연구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이는 완전히 불공평합니다. 실제로 몇몇 국가에서는 개인 수집가로부터 역사적 유물을 되찾아오는 법을 통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고대 로마 유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합법적으로 취득했음을 증명해야 해요. 중국은 도난당한 유물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고 서양의 수집가들로부터 유물을 되찾아올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집트에서는 개인이 고대 이집트 유물을 소유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새로운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스위스 같은 다른 나라에서는 부자들이 역사를 소유하는 것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대형 박물관은 약탈한 물건 위에 세워졌어요. 유럽 제국들은 지구의 절반을 침략하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져갔죠. 그들의 박물관은 종종 그러한 도난당한 유물로 가득 차 있고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유물을 돌려주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어 로제타 스톤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의 군대가 이집트에서 가져갔죠. 그리고 영국이 프랑스를 물리친 후 다시 도난당했습니다. 이집트는 수년 동안 반환을 요구해왔지만 여전히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요. 파르테논 신전 대리석도 마찬가지예요. 이 웅장하고 거대한 그리스 조각품은 19세기 영국의 한 영주가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 후로 그리스는 돌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지만 영국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전 세계 여러 박물관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메소아메리카 유물은 말할 것도 없죠. 유럽 탐험가들은 마야와 아즈텍 사원을 습격하여 조각상, 보석, 신성한 물건들을 약탈해갔고 현재 멕시코는 이를 되찾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신비한 지하 방조차도 이미 도굴당했다면 놀라운 일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이곳이 새로 발견된 곳이라면 도굴꾼의 손에서 벗어난 몇 안 되는 곳 중 하나일까요? 4,500년 동안 손길이 닿지 않은 고대 유물이 아직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도굴꾼들이 먼저 그곳에 도착하지 않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작은 초록색 인간으로 보이는 외계인이 실제로는 매우 평범한 지구인처럼 보이고 유럽에서 추위를 느낀다고 하면 어떨까요? 이곳은 이베리아 반도고요.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베리아 문명이 빌레나의 보물이라고 부르는 가장 중요한 유물 중 일부는 운석에서 나온 금속으로 지구에서는 찾을 수 없는 금속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이 유물 자체는 그릇, 병, 팔찌 등 59개의 다양한 물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기 B자 패턴이 있는 건가요? 총 무게는 약 9kg이며 이 중 8kg은 23.5캐럿 금입니다. 금속 전문가가 아니신 분들을 위해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교를 위해 23K 금은 순도 95.8%이므로 23.5K는 훨씬 더 순도가 높습니다. 나머지 비율은 다른 금속으로 구성되어 귀중한 합금의 강도와 내구성을 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세트에는 은, 철, 호박도 있었습니다. 유물은 꽤 간단할 수도 있었지만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사기꾼이라고 부르기로 해요. 이 연철 팔찌와 이 속이 빈 반구를 보세요. 보이세요? 반구의 녹슨 선과 팔찌의 전체적인 이상한 색상이 눈에 띄는 이유는 다른 모든 부분이 순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1963년 한 연구원이 반짝이는 그릇과 병들 사이에서 어두운 납 금속을 발견하면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금속은 일부 영역에서 반짝이고 대부분 금이 간 철처럼 보이는 산화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참고로 금은 보통 이런 식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금은 모든 금속 중에서 반응성이 가장 낮은 금속 중 하나이기 때문에 녹은 물론 변색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의심스러운 철의 출처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분자의 질량 대 전하 비율을 확인하는 질량 분석법을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철의 니켈이 운석 철에서 발견되는 니켈과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팔찌와 반구는 외계에서 온 거예요. 이 보물의 정확한 연대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이베리아 반도의 철기 시대의 시작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려면 정확한 연대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더 이상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의심스럽진 않더라도 이상하긴 하겠죠. 자, 여기 3시대 시스템이 있습니다.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로 구성돼요. 석기시대는 여기서 중요하지 않으니 청동기시대와 철기시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청동기시대는 구리와 주석을 결합하면 두 금속이 독립적일 때보다 더 튼튼한 소재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도구와 무기의 대대적인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지만 두 가지 뛰어난 발명품은 문자체계와 바퀴였습니다. 그리고 절기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 시기는 철을 일상생활에 천천히 도입하는 시기였죠. 철은 청동보다 멋진 디자인으로 성형하기가 훨씬 쉬웠습니다. 특히 강철로 변형된 철은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상당한 개선을 가져왔기 때문에 대단한 일이었죠. 도구는 청동에 비해 더 가볍고 더 저렴하고 더 강해졌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 보물이 기원전 아르가릭 시대 이후인지 아니면 청동기 시대인지에 대해 오랫동안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가장 최근의 연구는 이 유물이 기원전 1400에서 1200년에 만들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우선 이 유물들이 만들어진 지 약 500년 후에 철기 시대가 시작되었고 고대 장인들은 약 100만 년 전에 지구에 상륙한 금속을 다루는 방법을 그 당시에는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날짜는 설명하기 정말 어렵지만 장인 정신에 대한 논리적 설명이 있습니다. 금속 세공인들은 단순히 떨어진 운석에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장식용으로 사용하기 전에 운석을 잘 연구하고 그 특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들은 시행착오를 통해 알아냈을 것이고 이 외계 금속으로 작업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게 된 후에는 유물을 장식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또한 장인 정신에 기여한 페니키아인들도 있었죠. 페니키아인들이 반도에 정착하기 훨씬 전부터 이베리아 민족이 금속을 가공하고 도자기를 만들어 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금속 가공 기술이 등장하고 물레가 도입되면서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베리아 유물의 외계 기원을 알아냈지만 이 지역은 여전히 의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사용했던 언어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현대 언어에는 항상 원어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의 경우 라틴어이기 때문에 유사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이베리아어는 현대 스페인에서 주로 사용되는데 왜 스페인어는 이베리아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사실 오늘날 이베리아어와 비슷한 언어는 없지만 바스크어만
이베리어와 비슷한 이유는 두 언어의 숫자 체계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 유사점 때문일 수 있습니다. 바스크어는 다른 알려진 언어와 관련이 없는 언어, 즉 유럽에서 유일하게 분리된 언어로 분류됩니다. 이베리어는 분류되지 않은 언어입니다. 이베리어로 쓰인 문자는 다양하게 해독되었지만 언어 자체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베리아 사람들이 사용했던 알파벳을 보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알파벳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 잠깐만요. 이건 좀 무리일지도 몰라요. 페니키아인들이 이베리아 반도에 왔을 때 이베리아인들을 위해 그들의 알파벳을 가져왔어요. 하지만 솔직히 이베리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문자 체계를 그대로 베끼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을 테니 완전히 다른 모양이 될 때까지 수정했을 거예요. 그냥 영감을 받아 그대로 실행에 옮겼다고 해두죠. 언어학자들은 대부분의 문자가 어떻게 들리는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베리아어를 번역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합니다. 이베리아어는 인도 유럽어가 아닌 언어이며 2000년 전에 사라졌고 우리를 도와줄 유사한 언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정말 답답하죠? 무덤, 동전, 도자기, 납접시, 심지어 동굴벽 조각에서 2000개 이상의 이베리아 비문이 발견되었지만 몇 개의 단어를 제외하고는 그 의미를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다면 그들이 위대한 사상가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들이 남긴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베리아 문화에는 재능 있는 장인들이 만든 놀라운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속 공예와 도자기뿐만 아니라 섬세한 조각품, 직물, 장신구 및 기타 개인 장신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모든 사치품을 만드는 데 대농민 계층에 크게 의존했다는 점입니다. 이베리아 사회의 중심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가축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에 따라 농사의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예를 들어 북쪽에서는 곡물 재배에 주력했고 발렌시아에서는 올리브 오일과 기타 농업에 집중했습니다. 서양에서는 동물을 기르는 것이 주요 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필수적인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이러한 농업 자원을 통제하고 장인들을 고용한 이베리아 사회의 상류층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원전 7세기경에는 페니키아인들과 교역하고 화려한 사치품을 즐기며 부유한 삶을 살던 이베리아의 왕자 그룹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엘리트 계층은 매장 관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화장은 이베리아 사람들의 장례 방식이었으며 부유한 사람들의 묘지에는 부자들의 패션과 헤어스타일을 엿볼 수 있는 온갖 종류의 호화로운 물품과 장례용 조각품이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흥미롭게도 기원전 6세기부터 눈에 띄게 매장 건수가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이러한 정교한 장례 풍습이 소수의 엘리트들만의 전유물이 되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한편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농부, 장인, 군인, 노동자와 같은 대다수의 사람들의 운명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한때는 꽤 발전된 문명이었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연구자들은 대규모 지진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이것은 진짜 인간의 뇌입니다. 뜨거운 화산재 구름 때문에 유리로 변하기 전에는요. 이렇게 놀라운 변화는 거의 2000년 전 베수비오산이 폭발하여 폼페이, 오플론티스, 헤르쿨라네움과 같은 도시를 파괴한 날에 일어났습니다. 이 특별한 뇌는 79년 헤르콜라네움에 살았던 한 청년의 것이었습니다. 헤르콜라네움은 가장 유명한 로마 시대 도시는 아니지만 1709년 베수비오 화산재 아래에서 최초로 발견된 곳입니다. 약 200년 후 고고학자들은 침대에 엎드려 있는 이 청년 유해를 발견했습니다. 연기와 화산재 때문에 방향 감각을 잃은 헤르콜라네움 시민 대부분은 구조되기를 바라며 해안가로 달려갔지만 이 뇌의 주인은 결국 건물 안에 갇혀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덕분에 그의 뇌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뇌가 유리로 변할 수 있을까요?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했을 때 용암만 분출한 것이 아니라 굳은 용암이 흘러내리기 전에 아주 뜨거운 화산재 구름도 함께 내보냈어요. 화산 쇠설류로 알려진 이러한 유형의 용암은 섭씨 465도까지 뜨거워질 수 있는데 이는 뇌를 녹일 만큼 뜨겁지만 유리로 변할 만큼 뜨겁지는 않은 온도입니다. 하지만 화산재 구름은 섭씨 500도에서 600도 사이의 온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유리로 바꾸려면 열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빠른 냉각도 필요합니다. 간단히 말해 무언가가 액체로 녹을 때까지 매우 높은 온도로 가열해야 합니다. 천천히 식히면 이 액체의 분자가 결정 모양으로
차분하게 조직화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물질이 매우 빠르게 식으면 액체가 어떤 형태로든 굳어버립니다. 마치 얼음을 만드는 것과 같아요. 쟁반에 물을 붓고 냉동실에 넣으면 빨리 식기 때문에 얼음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물을 실온에 그대로 두면 그냥 증발해버립니다. 이것은 뇌가 매우 높은 온도로 인해 녹았지만 결정화되거나 끓기 전에 매우 차가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산 폭발로 인한 흐름은 이런 일이 일어나기에 충분히 뜨겁지 않았지만 화산 쇠설주가 시작되기 전에 마을에 도달한 화산재 구름은 이 과정을 시작하기에 충분히 뜨거웠고 적절한 시간에 떠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빨랐습니다. 과학자들은 뇌의 유리 변환에 필요한 정확한 온도를 알아내기 위해 시차 주사 열량 측정법이라는 기술을 사용했어요. 이 멋진 이름은 기본적으로 유리 파편을 가열하여 언제 모양이 변하기 시작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뇌세포가 녹기 시작하려면 화산재 구름이 정확히 섭씨 510도까지 뜨거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남자는 건물 안에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밖에 있었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 사람들은 급격한 온도 변화에 노출되었지만 건물 벽에 의해 보호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리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두개골이 제공한 보호는 분명 도움이 되었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같은 보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뇌는 사라져버렸어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그의 몸의 다른 부분은 유리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유리화 과정이 일어나려면 액체가 필요합니다. 뇌는 수분과 지방이 많기 때문에 유리화 과정의 주요 후보입니다. 다른 장기에도 액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지만 뇌만큼 보호되지 않아 열에 의해 파괴됩니다. 그럼 뼈는요? 뼈는 액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탄화되지 않은 뼈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뇌가 유리로 변한 모습은 화산의 차가운 용암에 의해 형성된 화산 유리의 일종인 흑요석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이 유리화된 뇌를 발견한 법의학 고고학자도 처음에는 그냥 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남자의 뼈를 연구하던 중 두개골 내부를 가득 채운 화산재 한가운데서 빛나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흑요석보다 훨씬 더 부서지기 쉬웠고 일부 파편은 크기가 몇 밀리미터에 불과할 정도로 작았습니다. 유리를 시험실로 가져간 후에야 이것이 그 남자 뇌의 일부란 것을 알았습니다. 현미경의 도움으로 이것이 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장기를 형성하는 세포인 유기조직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 유기조직은 동물과 식물과 같은 생명체가 생성하는 분자인 단백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 단백질이 아니었어요. 모든 장기가 다른 종류의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 인간의 뇌에 특화된 단백질이었습니다. 연구진은 또한 이 유리 안에 신경세포가 보존되어 있고 신경세포가 메시지를 주고받는 데 도움이 되는 덩굴손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현미경은 또한 신경을 따라 이동하는 메시지의 속도를 높여주는 지방물질인 미엘린이 남아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과학자들이 보존된 인간의 뇌를 발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실제로 17세기 이래로 4,000개 이상의 뇌가 발견되었습니다. 큰 숫자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른 장기는 사라지고 뇌만 골격에 보존된 채로 발견되는 것은 그리 흔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인간의 뇌는 실제로 시신이 묻힌 후 가장 먼저 분해되는 기관으로 보통 액체로 변합니다. 과학자들이 인간의 뇌를 우연히 발견하면 보통 말라 비틀어졌거나 얼었거나 말 그대로 비누로 변해 있습니다. 사막과 같이 매우 더운 곳에서 사람이 사망하면 뇌가 탈수될 수 있습니다. 냉동뇌는 극지방 툰드라처럼 매우 추운 곳에서 발견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뇌가 비누로 변한다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비누화 과정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닙니다. 비누를 만들려면 많은 지방과 기름이 필요하고 인간의 뇌는 이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복잡한 과정이지만 비누로 변한 뇌를 발견하면 매우 습하고 산소가 거의 없는 곳에 묻혀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1982년 건설 노동자들이 플로리다의 한 연못에서 수십 구의 인고를 발견했습니다. 모두 8,000년 전의 유골이었고 그중 91구는 뇌가 어느 정도 온전한 상태였는데 온전하다는 것은 젤리 비누로 변했다는 뜻입니다. 2000년대 스페인에서는 이 비누화 과정을 통해 보존된 45명의 뇌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연구자들이 뇌의 화학 성분과 사망 당시의 기상 조건까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터키에서 도시에 대한 공격을 피하려던 중년 남성과 10대 3,700년 된 두 개의 뇌를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매우 뜨거운 불로 인해 뇌가 수치로 변했습니다. 두개골이 이 상태의 뇌를 보존하고 있었지만 가열과 냉각 과정이 뇌를 유리화할 만큼 강렬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자연적으로 유리로 변한 뇌를 발견한 것은 이번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마치 유니콘을 발견한 것과 비슷하지만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발견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선 아주 오래전에 존재했던 사람들의 삶을 엿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과학자들에게 인간의 뇌를 보존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뇌를 유리로 만들고 수천 년 동안 보존할 수 있을 만큼 섬세한 자연이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신도 모르게 과학에 기여한 이 청년에게 박수를 보내주세요. 그는 자신의 뇌가 언젠가 획기적인 발견의 주인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의 비극적인 최후는 우리에게 흥미로운 과거를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X가 보물이 있는 자리를 표시한다 라는 걸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말은 해적 이야기나 보물지도와 관련된 모험 이야기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요즘에는 유행이 지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많은 고대 유물 사냥꾼들이 매일 언덕과 들판을 뒤지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한 애호가는 거대한 X가 그려진 지도는 없었지만 2025년 4월 화창한 어느 날 금속 탐지기가 울렸을 때 역대 최대 규모의 매장된 동전 뭉치를 발견했어요. 그렇다면 이건 어떤 종류의 보물이며 왜 그렇게 특별한 걸까요? 이 보물을 발견한 루마니아의 취미 활동가인 마리우스 만게악은 단지 운동과 신선한 공기를 마실 핑계가 필요했다고 말합니다. 부슈레쿠티에서 남서쪽으로 48km 떨어진 곳에서 금속 탐지기를 들고 산책을 하던 중 탐지기가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그는 땅을 파기 시작했고 지표면 바로 아래에서 은화 한 줌이 발견되었어요. 산화된 상태였지만 놀라울 정도로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산화는 금속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기나 습기와 반응하여 색이 변하거나 어두워지거나 표면이 딱딱해지는 현상이에요. 자른 사과 조각이 공기에 너무 오래 노출되면 검게 변하는 것처럼 말이죠. 동전 더미는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곧 모든 동전이 도자기 항아리에 가득 찰 정도였어요. 최종 집계 결과 약 1700년 전에 묻힌 것으로 추정되는 1500개의 로마 동전 데나리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데나리온은 네로 황제부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까지 로마 제국 시대의 1세기 이상에 걸쳐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의 2000년 전의 것입니다. 여러 황제의 동전이 존재한다는 건 오랜 세월에 걸쳐 부를 축적했음을 시사합니다. 로마 화폐 시스템에는 다양한 종류의 동전이 있었기 때문에 은화 데나리온만 금고에서 발견되는 건 조금 이상했어요. 마치 1500만 원의 현금을 모두 1000원짜리 지폐로 묻은 것과 같았죠. 이 사실은 원래 주인이 상인이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위험한 시기에 수익을 숨기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단순히 누군가의 비상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황제와 시간에 따라 데나리온의 가치는 꽤 많이 변동했어요. 따라서 1500 데나리온은 여유로운 은퇴 자금이거나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을 수 있습니다. 1세기에는 은화 1 데나리온으로 빵 12개를 살 수 있었어요. 은화 5개가 있으면 와인이 가득 담긴 암포라 항아리를 살 수 있었습니다. 암포라는 포도주, 기름 또는 곡물을 저장하고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손잡이가 2개인 커다란 도자기 항아리로 이 보물이 묻힌 그릇의 종류로 보여요. 암포라는 다양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어졌지만 로마인들은 결국 암포라 한 개를 대략 26리터의 액체와 같은 양으로 측정 단위로 표준화했습니다. 항아리가 묻힌 자리는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항아리가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암포라가 발견되었을 때 이미 깨져 있었어요. 왜 깨졌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확한 파손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고고학자들은 매장 전 보호의식의 일환으로 일부러 깨뜨린 것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일부 고대 문화권에서는 의식용 그릇을 상징적인 행위로 고의적으로 파손하기도 했어요. 항아리가 신에게 바치는 제물로서 제 역할을 다했거나 누군가 훔쳐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내 은은 가질 수 있지만 내 소중한 항아리는 줄 수 없다. 그러나 로마 문화에서는 이러한 의식이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미스테리입니다. 아마도 항아리에 은이 들어있는 동안 2000년 동안의 토양 압력, 동결 해동주기, 뿌리 성장 또는 눈먼 두더지쥐가 길을 찾으려는 과정에서 깨졌을 수도 있어요. 암포라와 은은 현재 전문가들에 의해 보존 및 조사 중이지만 발견자는 보상을 받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는 유물을 발견한 후 경찰이 현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찰에 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루마니아에서는 중요한 역사적 발견을 신고하는데 72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는 압박감을 느꼈어요. 안타깝게도 그날은 휴일이어서 연락해야 할 사무실이 문을 닫아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는 다음 날부터 이틀 동안 모든 동전을 꼼꼼하게 사진으로 찍어 마침내 당국에 신고할 수 있었어요. 만계학 씨가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상금은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루마니아 법은 일반적으로 발견물 감정가의 45%를 발견자에게 지급합니다. 금속 탐지기를 들고 우연히 산책을 하다가 시작한 일에 비하면 나쁘지 않은 결과입니다. 한편 유적지 자체가 고고학 구역으로 지정되어 향후 발굴 작업은 전문가의 감독 하에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언젠가 이에 대한 후속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금속 탐지기가 삐 소리를 내는 원리에 초점을 맞추고 전 세계에 숨겨진 보물이 더 있는지 살펴볼게요. 오늘날 대부분의 취미용 탐지기는 VLF 기술이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VLF는 초저주파의 약자입니다. 탐지기를 땅 위로 쓸어내리면 코일이 보이지 않는 자기장을 내보내요. 이 자기장 안에 못, 버려진 결혼 반지, 고대 로마 은과 같은 금속성 물질이 있으면 신호를 반사해요. 기기는 이를 포착하고 신호음을 울려 무언가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신호가 강할수록 물체가 더 가깝거나 더 크다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동굴 안에서 소리를 질러 메아리가 되돌아오는 것을 듣는 것처럼 전자기 유도를 사용하여 묻혀있는 금속이 반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재밌는 사실, 박쥐는 비슷한 원리로 주변 환경을 감지하지만 소리로 감지해요. 이를 반향 위치 탐지라고 합니다. 동굴에서 소리를 지르며 박쥐를 방해하면 박쥐는 고음의 딸깍 소리를 내며 물체에 반사되어 메아리로 되돌아와 주변의 모든 것을 찾아낼 수 있어요. 작은 곤충이든 완전한 어둠 속 성가신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금속 탐지기는 자기 팔을, 박쥐는 찍찍대는 소리와 메아리를 사용해요. 이 모든 것을 보고 직접 탐지기를 들고 나서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좋은 장소는 어디일까요? 만계학 씨는 단순히 산책을 하러 갔을 뿐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에 도움이 되고 보람도 느낄 수 있는 취미예요. 루마니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요. 영국에서는 노퍽, 서퍽, 링컨셔와 같은 지역이 로마 동전, 바이킹 유물, 중세 유물을 정기적으로 발견하는 애호가들이 모여드는 핫스팟이 되었습니다. 철기 시대에는 귀중품을 매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어요. 일부 연구원들은 귀중품을 보관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다른 연구원들은 의식의 일부였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하지만 어느 쪽이든 많은 매장지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는 고대 로마와 갈리아의 보물을 비롯해 땅속에 숨겨진 유물도 많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최근 누군가가 매우 희귀한 바이킹 검조각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스코틀랜드도 예외는 아니어서 피블스 호드와 같은 발견은 청동기 시대에 대한 추가적인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혼자 모험을 떠나고 싶지 않다면 여러 나라에서 역사적으로 풍부한 유적지를 가이드와 함께 둘러볼 수 있는 금속 탐지 투어를 이용할 수 있어요. 잃어버린 유물을 찾을 계획이라면 모르지만 보물 상자를 묻어 금속 탐지기로부터 숨기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땅을 얼마나 깊이 파야 할까요? 대부분의 취미용 탐지기는 0.9m 깊이에 가까운 큰 물체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동전처럼 작은 물건은요, 15에서 30cm 정도예요. 또한 젖은 땅은 실제로 탐지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젖은 땅은 신호가 더 잘 전달되도록 도와주고 묻혀있는 금속을 더 쉽게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반면 첨단 기술을 사용하는 고가의 전문 탐지기는 최대 30m 깊이에서도 대형 금속 표적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중요한 장소에 보물을 묻지 않는 한 발견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지도에 그 지점을 X로 표시하는 거 잊지 마세요. 수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귀중한 난파선은 전설로만 전해져 왔지만 이제야 드디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해 중에는 11억 달러 상당의 진짜 보물이 있었습니다. 이를 더 잘 이해하려면 16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해 스페인의 천하무적 갤리온 누에스트라 세뇨라 데 아토차호는 스페인 국왕 필립 4세와 부유한 귀족들의 재물을 가득 싣고 하바나항에서 출항했어요. 콜롬비아, 페루, 멕시코, 베네수엘라에서 생산된 금, 은, 구리, 에메랄드였어요.
화물은 총 40톤이 넘는 방대한 양이었기 때문에 배로 운송하는 데만 2달이 걸렸습니다. 또한 배에는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무려 265명에 달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플로리다 해협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선원들은 춥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에 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강력한 허리케인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바람은 돛대를 찢어버렸어요. 거대한 파도가 방향타를 부숴버렸죠. 그리고 곧 아토차호는 해저의 어둠을 향해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의 재앙은 필립 4세에게 막대한 재산 손실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손실은 인명 손실이었습니다. 265명의 승무원 중 5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물 위에 남아있는 유일한 부분인 배의 작은 돛대에 가까스로 기어 올랐어요. 보물이 모두 사라지자 스페인은 재빨리 행동에 나서서 인양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화물을 회수하기 위해 5척의 배를 보냈습니다. 계획은 간단하고 쉬워 보였어요. 해치가 단단히 잠겨 있으니 보물은 여전히 그곳에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거의 즉시 일이 잘못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5척의 배 중 한 척은 여정을 시작하기도 전에 좌초되었습니다. 결국 수색 작업은 60년 동안 계속되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수색 실패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일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다이버들에게 지금과 같은 기술이나 안전장비가 없었어요. 해저 탐사는 위험했고 아무것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죠. 구조대원들은 아토차호를 수색하던 중 아토차호의 자매선인 산타 마가리타호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침몰한 달 후 또 다른 허리케인이 이 지역을 지나갔습니다. 해저는 선박의 조각이 사방에 흩어져 있는 직소 퍼즐이 되었습니다. 구조 작업은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스페인은 산타 마가리타호의 화물 일부를 회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아토차의 보물은 영원히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이야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침몰 후 300여 년이 지난 1969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숙련된 심해 다이버인 멜 피셔가 나서서 역사를 다시 쓰기로 결심했어요. 멜은 이미 인생의 대부분을 해저에서 보낸 경험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내와 함께 캘리포니아에서 다이빙 학교를 운영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멜은 가족을 모아 미국 반대편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보물 사냥꾼 팀을 이끌었고 그들의 사명은 전설적인 아토차의 잃어버린 보물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보트 한 척과 잠수 장비, 금속 탐지기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탐사를 시작하기에 충분했어요. 그들은 17세기에 여러 문서에서 언급된 마테쿰베 키라는 지역에 집중했습니다. 첫 해에 그들은 16만 킬로미터 이상을 이동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불가능한 꿈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멜에게는 여전히 유진 라이온이라는 카드가 있었습니다. 수색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역사학자였죠. 유진은 난파선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스페인 기록 보관소를 조사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난파선을 구하려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언급된 중요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멜이 수색하던 곳에서 160km 떨어진 지역이 주요 탐사 현장이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작은 정보는 그들에게 필요했던 건초 더미의 바늘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배의 경로를 변경하고 곧 새로운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다의 수심이 깊어 시야가 거의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손을 보기도 어려웠어요. 하지만 멜은 다이빙의 역경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레터박스라고 불리는 2개의 큰 튜브를 배에 설치하는 간단하고 기발한 해결책을 생각해냈어요. 이 튜브는 프로펠러 앞에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였어요. 수면에서 깨끗한 물을 빨아들여 다이버들이 있는 곳인 해저로 향하게 한 것이죠. 이 기술은 탁한 물을 맑게 해줄 뿐만 아니라 수세기 동안 숨겨져 있던 물체를 드러내는 데도 도움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색에는 16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피셔는 많은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던 1971년 거대한 닻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아토차를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단서였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더 많은 물건이 등장했습니다.
컵, 칼, 고대, 못이 발견되었어요.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팀은 원형 지도를 만들었어요. 그 위에 발견한 각 물건의 정확한 위치를 표시했습니다. 또한 육지에서는 무선 송신기를, 배에서는 수신기를 사용하여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매우 효율적이어서 오차 범위가 0.3m에 불과한 위치를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도 위에 아토차의 주요 보물이 숨겨져 있을 만한 곳을 가리키는 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2년 동안 이 흔적을 따라갔어요. 희망을 잃기 시작할 때쯤 그들은 은괴를 발견했습니다. 1973년이었죠. 이를 계기로 더 큰 발견의 문이 열렸습니다. 은괴의 가치만 10만 달러가 넘었지만 진짜 보물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1985년 7월 20일, 오늘날 약 11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귀중품이 마침내 배의 본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보물에는 은화 18만 개, 은괴 24톤, 금괴 125개, 진주 컬렉션, 에메랄드 30kg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발견품 중 일부는 희귀성뿐만 아니라 그 역사성 때문에 더욱 값진 것이었습니다. 아토차 십자가, 왕실 구슬, 아토차 반지 등 3가지 왕실 유물은 거의 완벽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아토차 십자가는 모든 유물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유물이었어요. 22캐럿 금에 9개의 화려한 녹색 에메랄드가 세팅되어 있었죠. 과거의 진정한 보물이 수중에서 수세기를 보낸 후 다시 한번 빛을 발한 것입니다. 발견 직후 플로리다주에서는 잠깐만, 우리도 그 보물의 일부를 얻어야 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가치의 무려 25%를 요구하며 법정까지 갔습니다. 이후 격렬한 법적 다툼이 이어졌고 8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심지어 대법원까지 갔죠. 하지만 결국 보물 사냥꾼 멜이 승리했습니다. 그는 투나잇쇼에 초대되어 잔해에서 발견된 거대한 금사슬을 벨트처럼 허리에 감은 채 자랑하기도 했어요. 사람들은 이를 돈사슬이라고 불렀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이 대규모 발견은 2014년 기네스북에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난파선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흥분이 가라앉은 후 멜은 보석 일부를 팔았지만 대부분의 보물은 한동안 집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보석이 얼마나 팔렸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수년에 걸쳐 그 가치가 치솟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반짝이는 보석만이 아닙니다. 보석 뒤에 숨겨진 전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이 보물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아토차 유물 개인 소장품인 무조 컬렉션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 유물들은 판매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여전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콜롬비아의 유구한 역사와 그 유물이 나온 유명한 광산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의미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에메랄드들은 모곡의 루비나 카슈미르의 사파이어만큼이나 상징적인 보석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이 맞아요. 과학자들이 유대의 모래 속에 잠겨있는 전대미문의 피라미드를 발견했어요. 약간의 발굴 작업 끝에 그들은 2000년 넘게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보물과 이제야 접근할 수 있는 역사적 비밀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하에서 790m 위에 있는 조하르 요새 유적지에서 고고학자들은 유적지의 역사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사본을 찾고 있었어요. 이 발굴은 원래 당국이 오랫동안 추진해온 캠페인의 일환이었습니다. 그 목표는 약탈과 무단 발굴로부터 유적지를 보호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언덕 위에 손으로 깎아 만든 수백 킬로그램의 돌로 만든 피라미드 모양의 구조물을 발견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전문가들은 단순한 무덤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곧 원래 벽의 모양을 알아차리고 이 고분이 건축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즉시 누군가가 구조물의 꼭대기를 파헤쳤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아마도 그곳에서 귀중한 것을 발견한 약탈자들이었을 거예요. 다행히도 대부분의 구조물이 여전히 모래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가장 귀중한 유물들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발굴 첫 주에 자원봉사자들은 파피루스 조각, 청동 꽃병, 심지어 고대 가구까지 발견했는데 보존 상태가 매우 좋았어요. 사막의 기후는 수천 년 동안 이 유물들을 보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공기 중 습도가 낮기 때문에 곰팡이가 생길 수 없어요. 따라서 목재와 섬유와 같은 유기 재료는 갈라지거나 변형되지 않았습니다. 가설에 따르면 피라미드는 제1신전 시대에 지어졌다고 해요. 하지만 새로운 발견에 따르면 헬레니즘 시대의 더 최근 작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게다가 구조가 22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사실까지 고려하면 마케도니아의 유명한 고대 그리스 왕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직후에 나타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그의 장군들은 옛 셀레우코스 제국을 분열시켰어요. 프톨로메우스는 이집트와 사해 지역을 포함한 주변 지역을 장악했고 셀레우코스는 현재 중동의 일부인 북쪽을 장악했습니다. 피라미드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통치하에 세워졌는지 셀레우코스 왕조의 통치하에 세워졌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동전과 셀레우코스 왕조의 동전이 유적지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은 이 지역이 프톨레마이오스 지배 하에 있을 때 지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증거에 따르면 이 건물은 장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점에 무너졌다고 해요. 하지만 이것이 고대 이집트인들이 버린 이유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지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겨요. 어떤 사람들은 언덕 꼭대기에 있는 그림 같은 위치 때문에 무덤으로 사용되었다고 믿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역사적 기념물로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이론 중 하나는 피라미드가 사해 소금과 역청 자원을 해안 항구로 운반하는 중요한 무역로를 보호하는 감시탑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프톨레마이오스 시대 관리들이 여행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데 사용했을 수도 있다고 믿기도 해요. 오늘날의 톨게이트나 항만검사소와 같은 역할을 했을 거예요. 파피루스 문서의 내용은 아직 미스테리로 남아있지만 그리스 알파벳을 사용해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은 피라미드가 감시탑이었다는 가설을 고려할 때 세금 문서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발굴팀은 이번 발굴을 통해 매혹적인 역사적 미스테리가 풀리고 있다고 말해요. 하지만 이 발견은 사막 전체에 있는 모래알에 불과해요. 이 발굴은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대규모 프로젝트의 일부입니다. 지난 8년 동안에만 180km의 사막 절벽을 스캔하여 그 반경 내에서 약 900개의 동굴을 확인했어요. 고고학자들은 라펠링 장비, 첨단 기술, 전문 문서와 방법을 사용해서 숨은 두루마리, 목공 도구, 카펫, 가죽 제품, 심지어 보물 등 수천 개의 희귀한 유물을 발견했어요. 이들에게 유대 사막은 그 비밀을 밝히기 위해 열리기만을 기다리는 고대 금고와도 같아요. 신비한 피라미드를 발견하기 몇 년 전, 그들은 거의 1900년 전에 유대인 반란군의 피난처로 사용되었던 동굴을 발견했어요. 동굴은 절벽 꼭대기에서 약 80m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접근이 어려워 아직 탐사되지 않은 곳이었죠. 그 안에서 연구진은 그리스어로 쓰여진 종교적 구절이 담긴 사해 두루마리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파피루스의 상태가 양호한 덕분에 11줄의 텍스트가 재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 어원적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죠. 아마도 가장 좋은 건 보존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일 거예요. 사막의 건조하고 더운 환경 덕분에 유물들은 흠잡을 데 없는 상태를 유지했어요. 발굴팀은 희귀한 동전, 피부와 힘줄, 머리카락까지 있는 6000년 이상 된 부분 미라화된 회고를 발견하는 등 다른 역사적 보물도 발견했어요. 또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10,000년 이상 된 식물 섬유로 만든 거대한 바구니도 발견되었습니다. 최대 100리터 용량을 가진 이 바구니는 도자기가 발명되기 약 1000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역사적 보물이라고 하면 과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또 다른 보물이 있는데 바로 약 3800년 된 작은 천 조각이에요. 하지만 이 천은 단순한 천 그 이상입니다. 고대 종교 문헌에서 여러 번 언급한 희귀한 주홍색 물감으로 염색된 이 발견은 주홍색 벌레로 알려진 곤충으로 만든 염료로 염색한 직물 중 가장 오래된 증거예요. 여기에서 강렬한 붉은색조가 유래되었습니다. 이 곤충은 참나무에 서식하며 1년 중 짧은 기간 동안만 채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로열블루나 퍼플과 같이 매우 귀한 색이었어요. 따라서 이 염료는 신분을 표시하고 종교적 중요성을 나타내는 사제복과 같은 신성한 직물에만 사용되었어요.
이 발견은 고고하게 큰 의미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2.5cm도 안 되는 작은 크기였습니다. 이 조각은 2016년에 이른바 해골의 동굴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직물이 어떻게 그곳에 도착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3800년 전에 이미 사람들이 양모 섬유를 염색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해요. 또한 고대 섬유 산업은 사람들이 문자를 만들기 시작한 것과 거의 같은 시기에 이미 동물을 이용했다는 증거를 제공해요. 이러한 유형의 염료를 사용하여 채색된 직물은 더 최근의 시기에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이 정말 특별한 이유는 다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은 1980년에 과학자들이 1000년이 넘은 씨앗을 발견하면서 이루어졌는데 이 씨앗은 쉐바라는 별명을 가진 신비한 나무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14년 동안 키가 약 3m에 달하는 이 식물을 재배했고 나중에 이 나무가 이 지역에서 자랐던 멸종된 나무의 혈통에 속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씨앗은 기원전 993년에서 1202년 사이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리고 연구진은 쉐바가 성경에서 치유와 관련된 나무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나무는 꽃이 피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종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몰량나무와 같은 유명한 아프리카 식물과 관련된 코미포라 속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나무의 잎과 수지에 약용, 항산화, 심지어 피부 진정 효과가 있는 화합물이 풍부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 이 나무의 수지는 의학적 가치를 지니며 고대 문헌에 언급된 잊혀진 혈통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대인들이 식물의학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